근데 저는 이번에 강의를 처음 하게 된 세계는 평평하다를 읽고 강의를 하게 된 이강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장을 보게 되시면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세계는 평평하다 이거를 짓고 자기의 경험담을 토대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장점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 그 책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 책에서는 세계가 평평하다는 걸 증명을 해주듯이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의 앞장에 여기 지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동전에다가 지구를 비유해 놨는데, 세계는 실제로 그 우주상에서 봤을 때 동글동글한데 왜 이거를 동전에다가 그 비유를 했냐면은, 진짜 세계가 평평해지고 있지만 지금도 세계가 많이 평평해졌다는 걸 증명해주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가게 된 곳은 인도인데, 그 인도를 가게 된 걸 예로 들면서 그 콜럼버스의 얘기를 예로 들게 됩니다. 예로 들게 되는데, 콜럼버스가 처음에 여행을 시작한 건 세계가 둥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작점이 있으면은 그 시작점대로 만약에 서쪽이면 서쪽, 동쪽이면 동쪽, 그 한 곳 방향으로 그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원점으로 돌아온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콜럼버스가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결국에 콜럼버스도 인도를 만나게 되긴 되는데 그 과정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인도인들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기 나라 왕국의 왕인 어떤 왕이랑 여왕한테 보고를 하는데, 세계가 이렇게 둥글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인도인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했대요. 그리고 요 하단부에 보면은 이 책의 첫 장인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세상은 변한다, 이 말은 최대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세계에서는 물류나 이런 쪽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서버 같은 것들이 24시간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봐서는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사진은 콜럼버스의 실제 이미지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지구는 둥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여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애기 이미지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을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하에 이 사진을 풀어넣었고, 지구는 이렇게 지구본 모양대로 둥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프리드먼이 인도를 가게 되면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아마 런던쯤에서 인도를 가는 수단으로 채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세계가 평평하다고 증명을 하려고 여행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콜럼버스와 전혀 다른 이동 경로 및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이동 경로로서는 이런 여객기 같은 거를 선택했고, 그 결과 콜럼버스보다 직행이라고 말하는 빠른 지름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전 이미지를 세계 지구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여기 간 곳이 인도인들하고 만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방갈로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쪽에 갔었는데, 그쪽은 완전히 미국과 비슷한 형태로 모든 간판 및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인들이 자꾸만 자기 미국 나라의 일거리들을 다 빼앗아 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웃소싱이라는 외부 쪽의 일을 맡기는 그 분야에서 잘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 미국의 월급을 다른 나라에 비유하면은 인도의 3명 월급이 미국의 한 사람의 월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웃소싱을 맡기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리고 인포시스의 최고 경영자를 지내고 있는 난단 닐레카니의 사진 모습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업을 하는 것은 인도가 주가 되냐, 미국이 주가 되냐,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는 인도의 그 환경을 보게 되면은 인포시스라는 게 인도쯤에서 방갈로르쯤에서 그 건물이 세워져 있는 걸로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시스는 외부 쪽에서 자기네들이 그 일거리를 받아가지고 그 일거리를 해주고 넘겨주면은 그걸로 자기네 일은 끝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협의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책에서는 디자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자인 분야에서 이 인포시스의 국제회의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형 스크린 한 개가 있고, 그 스크린 안에서 그 상대방 미국 쪽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쪽이 제시하는 디자인을 보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면은 수정을 해주고, 그렇게 스크린을 통해서만 디자인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많이 넣었는데요. 이제까지의 추측으로는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위아래란 없다. 즉, 지배하는 계층이 없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하면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 상관없이 그냥 자기 개인의 영향력만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동등한 위치에 서서 경쟁을 하는 것이다. 위의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1492년에서 1800년 전후를 세계화 1.0 시대라고 표시를 해두고 있어요. 국가와 힘의 시대, 즉 개인의 영향력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국가와 힘이 최우선으로 여겨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국적 기업이라는 걸 예시로 든 이미지인데요. 다국적 기업이라는 거는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안에서 회사들이 각각 하는 일들이 다르잖아요. 그 하는 일들이 다른데, 그 일들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어떻게 협력을 잘해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변화의 주체라고 이 책에서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산업혁명이나 네덜란드의 합작자본의 형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는 시장과 노동력을 확장. 여러 시장들이 있는데 세계가 변하면서 다른 시장들, 즉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 이런 시장들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 사람들, 노동력 확장이라는 말이 사람들과 사람들을 모으면서 이 기업은 성장하고, 그리고 그 시장에서 로템이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계화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교통수단하고 통신수단이라는 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교통수단이라는 건 증기기관, 철도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효율성은 높아지고 비용은 하락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즉 만약에 1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으면 10만 원에서 써가지고 우리 기업을 1억 원 가치로 올렸다, 이런 거죠. 그리고 통신수단, 전보나 전화, PC, 위성, 건 케이블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인터넷도 그 정도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여기 발전을 한 걸 보게 되면 하드웨어적인 진전이 크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인 진전은 아직 뚜렷할 만한 게 없습니다.